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첨단 전략 강화 필수입니다.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힘, 지속적인 방위력 개선으로 정의 강군을 육성해 갑니다.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로 첨단 무기체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니다. 미래를 지도하는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군을 들여다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이 추진하는 2022년 방위력 개선 내용과 첨단 전략 강화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전력정책관 원종대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군이 사용할 무기체계 획득과 방위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양영철입니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일까요? 미래전도 첨단적 양상으로 지금 계속 변화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합참하고 각 군은 사실 미래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래전의 특징은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존 무기체계의 디지털화, 또 자동화를 통해서 무인 로봇, 또 유무인 복합체계의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정보통신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군 차원에서 정보의 유통, 또 관리, 또 중요하게 공유하는 것이 근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빨리 결정하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또 육해공군 간의 합동성도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전장의 영역도 기존의 땅, 하늘, 바다를 넘어서서 사이버, 우주, 또 테러 방지 등 그 비전통 위협의 영역까지 전장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그 범위까지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밀 타격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안보 영역도 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 박사님, 이에 따른 첨단 전력 구축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의 성패라는 것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누가 먼저 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전차나 화포, 함정, 항공기 등 전통적인 무기체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들의 효과를 전체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첨단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나 우주가 대표적인 분야일 수 있고요. 예. 컴퓨터랄지 인공지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초연결성, 초지능 능력을 확보하여서 정보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판단 결심, 또 실제 수행, 작전 수행까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실행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정찰 위성을 비롯해서 우주 영역의 능력이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주변국들의 전력 증강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 이 첨단 전력 구축을 위해서 발벗고 좀 나선 거 맞습니까? 박사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전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첨단 전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의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중국과 패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 빅데이터 등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분야들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지향성 에너지, 레이저를 대표로 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랄지 양자 과학, 양자 컴퓨팅, 그런 마이크로 전자공학이랄지 아니면 초음속 기술 등을 해가지고 앞으로 최우선으로 가져야 될 기술 분야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온난화 문제를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그 탄소 중립 관련 기술들을 여기 국방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 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튼튼한 국방 태세 확립을 위해서 꾸준히 전력 증강을 해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국장님, 이 방위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전력 강화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전력을 하려면 우선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위력 개선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체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22, 26 중기 기준으로 보면은 향후 5년간에 106조 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고요. 네. 이는 연평균 8.3%의 증가율입니다. 또 전체 국방비 비중에서 한 5년 후가 되면 36.3%를 방위력 개선비에 투자하게 되는데 네. 이건 이제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 될 것이고요. 이 방법적으로는 결국 기술 개발이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적의 무기 체계보다 더 좋은 무기 체계를 더 빠르게 어떻게 우리 군에 공급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 획득을 더 신속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또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빠르게 적용할 것인가는 이제 대표적인 제도로는 신속 획득 제도를 이제 저희가 작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요건 이제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한 예산 중에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핵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전방위 위협 억제 강화. 요거는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조금 더 내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네. 그 결국 이제 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해야 되고요. 네. 사실 방어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의 공격 원점을 또 저희가 공격을 해줘야 사실 공격을 또 못하기 예.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을 같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어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공격 분야는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적의 중요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 원점을 제거하는 전략 타격 능력 분야. 또 만약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화력을 기반으로 하는 압도적 대응 능력 분야를 좀 같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그 해외 수출 관련해서 정말 주목받는 게 있죠. 국산 그 요격 미사일 천궁이 이거 자랑할 만하죠, 진짜. 네, 네, 네. 그래서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산업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먼저 천궁2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천궁2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원래 천궁이라는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항공기를 공격을 하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기술을 더 발전을 시켜서 항공기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제 탑재를 한 것이 천궁2로 새롭게 개발이 된 거고요. 지금 천궁2는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전력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외국의 분쟁을 보면 사실 무인기 공격이라든지 공중 공격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공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 지대공 미사일이 가장 주요 수단이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로켓이라든지 뭐 무인기의 공격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요격 미사일에 비하면 굉장히 쌉니다. 근데 요격 미사일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중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를 구축을 할 때 이 가성비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개발한 천궁2는 사실 이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그 뒤로 또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왜 이렇게 성능도 좋으면서 가성비가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느냐는 이 천궁2를 보면은 이제 그 미사일 자체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고요. 또 그 탄도탄 기술, 또 레이더 기술, 교전 통제 기술이 다 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공에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한 나라는 사실 일부 국가밖에 없어서요. 이게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는 것이 우리의 기술 수준을 좀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천궁2 말고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관련해서 전력 확보는 네.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하고요. 앞으로 계획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사실 천궁2가 이번에 좋은 소식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됐지만 네. 천궁2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 파트입니다. 원래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제 고도별로 이제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한번 쫙 격추를 시키고, 근데
뭐 100%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뚫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서 또 한번 훑고 그다음에 더 내려오면은 또 다시 한번 방어를 하는 이런 다층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냥 가장 높은 고도에서 이제 LSAM이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데 이걸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더 높은 천궁2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단계에서는 이제 좀 다 유명한 무기체계죠. 패트리어트 2하고 패트리어트 3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천궁2가 지금 전력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 밑에를 보면은 이제 그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또 올해부터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층 구조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 적의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핵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전략적 위협 억제를 이제 위해서는 표적 탐지와 식별은 물론이고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 박사님? 네. 네.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은 여느 무기 체계와는 다르게 피해 범위나 규모 또 심각성은 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세 단계를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무기 체계들이 우리 땅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겁니다. 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하게도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레이더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레이더뿐만이 아니고 공중에 있는 뭐 통제기랄지 아니면 위성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확보한 글로벌 호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타격하기 그걸 다 날라오는 무기 체계를 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좀 방어적인 기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서는 아예 발사 징후가 나타날 때 발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제적인 공격도 뭐 가능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 표적 타격 관련 사업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계획대로 잘 추진돼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실제로 지금 핵 WMD 대응에 대한 전력은 그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층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예산 투입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략 표적 타격 관련해서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적의 중요한 시설과 장비를 정확하게 원하는 시점에 이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인데 크게 이제 은밀 타격 능력하고 정밀 유도 무기가 있습니다. 은밀 타격 능력의 대표적인 것은 스텔스하고 잠수함을 들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스텔스 전투기는 우리가 F-35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닷속에서 미사일이 딱 올라오는 화면이 굉장히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000톤급 잠수함, 그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된 건데 이 3,000톤급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밀 유도 무기는 이제 뭐 미사일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지대지 미사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외에도 발사 수단은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번 이것도 이제 같이 공개된 건데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지금 탐색 개발이 끝난 그 화면을 이제 보셨을 것이고요. 또 기존 폭탄에다가 이제 날개 키트를 붙여가지고 타거리도 굉장히 늘어나고 정확도도 굉장히 정확해지는 그 GPS 유도 폭탄이라든지 KGB가 지금 전력화가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 네. 또 함정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함대지 유도탄 능력 그것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수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 진짜 좋아요. 아무도 모르게 접근해갖고 공격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좀 없는데 국장님 좀 빨리 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 전투기는 이제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적한테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요. 또 우리가 그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함으로써 갖는 작전적 이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 사업 1차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든든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전방위 위협 억제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또 이제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서 제압하는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 그 압도적 대응 분야는 이제 화력을 강화를 해서 이제 적을 말 그대로 이제 압도하는 능력이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특수부대의 작전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의 뒤에서 허를 찌르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능력을 저희가 이제 압도적 대응으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체계로는 이제 KTGM이라고 불리는 전술 지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1, 2가 있는데 네. 이제 1은 지금 전력화 중에 있고요. 2는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전처럼 성능 개량을 해서 더 좋은 KTGM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이는 이제 적이 이제 갱도 안에 막 숨을 수가 있잖아요. 뭐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것도 갱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 갱도 자체를 이제 파괴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참호라고 불리는 230mm 다련장도 지속적으로 그 전력화를 증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 중에 강철비라는 영화에 나오면 예, 그게 이제 아마 화면이 좀 상상이 되실 텐데 이렇게 건물 하나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참호 230mm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같이 9월에 공개가 된 건데 이제 언론에서 소위 괴물 미사일로 표현이 된 그러한 이제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도 굉장히 그 다양화하고 또 그 위력도 지금 강화시키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시대죠. 바야흐로 무인 정찰 시대가 네. 열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양 박사님, 미래 첨단 정보전에서 승리하려면 군사 표적을 대상으로 한 상시 감시 체계 강화가 아주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자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여기서 선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빠른 정보 입수인데요. 뭐 여러 종류의 정보 자산을 유용할 수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밀한 수단은 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개별 위성은 정밀도랄지 커버리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동시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대한 많은 위성이 우주 공간에 있어야지만 말씀하신 상시 감시 체계라는 것이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저는 궁금한 게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 강화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그 사람으로 보면 감시 정찰 능력이 이제 눈이죠. 네. 예, 그 먼저 봐야지만 저희도 먼저 쏘고 움직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감시 정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적의 주요 표적 또 이상 징후까지 저희가 이제 상시적으로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 무기 체계를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위성을 이용한 감시 체계입니다. 425 사업이라고 불리는 중형 감시 위성이 지금 개발이 돼서 이제 전력화를 조만간에 이제 할 예정에 있고요. 네. 근데 요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을 띄워서 위성은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감시 주기를 줄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소형 위성을 수십 개를 올려서 이 감시 주기를 줄임으로써 상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사업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착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성 감시 체계의 하이로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체계를 갖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성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기를 이용한 감시 능력도 굉장히 강화를 할 것입니다. 무인기는 이제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점, 또 원하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중고도 무인기라든지 뭐 군단 무인기라든지 이런 거에 본격적인 양산을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시 정찰이 이제 눈이 역할을 한다. 그럼 머리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제 주의 통제 능력인데 이렇게 주의 통제 능력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지요. 네. 사실 지휘 통제 능력도 눈만큼 중요하겠죠. 네. 예, 머리 두뇌고 또 두뇌에서 얘기하는 거를 전달하는 신경망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C4I 체계, 굉장히 다양한 C4I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4I 체계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체계인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걸 또 잘 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낙후되는 게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C4I 체계 같은 경우에는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이나 또 환경 변화에 따른 그 대응에 대한 능력을 계속 갖춰주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통신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군위성 통신체계 2, 또 해상작전 위성 통신체계, 해상에서도 이제 위성을 사용하는 해상작전 위성 통신체계 2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위성 통신 능력 자체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TMMR 뭐 이제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았던 무전기지만 굉장히 잘 개발이 돼서 이제 TMMR 양산에 이미 착수를 했고요. 이게 무전기입니다. TMMR은 이제 무전기고요. 이러한 무전기 능력도 강화를 해서 지휘부서부터 현장에 있는 병사까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적절한 명령이 제때 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지상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눈에 띄는 것이 무인 무기 체계 도입입니다. 드론이나 작전 지원, 로봇 등 전력화를 통해서 미래전, 즉 첨단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양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무인 체계는 이전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작전 개념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 민간에서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중 화면을 찍으려면 카메라맨이 헬기를 무조건 타고 올라갔어야 됐었고요. 네. 그 소음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뭘 해야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드론 몇 대 띄워서 아주 역동적인 화면을 고화질로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위성 자원과 결합을 해서 위성 자원 독자적인 능력 플러스 무인기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감시 정찰 능력을 결합을 해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임무의 병력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공격형 무인 체계 같은 경우는 타격 임무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용성 덕분인지 무인 체계가 앞으로 첨단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지극히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 분야가 워낙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이상으로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이 분야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같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드론이면 무조건 날아다녀야 된다든지 네. 무인이면 무조건 로봇 형태의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무인 체계를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호주의 방산 수출 정말 큰 성과를 네.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러운데 그 주인공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선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좋은데 지상 전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또 성능 개량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추진을 할지 우리가 또 네.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상 전력 강화 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원 네. 국장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K9 말씀을 드리면 정말 되게 자랑스럽죠. 네. 예. 그 세계 방산 시장의 한 분야를 최고 베스트셀러 제품이고요. 실제 저희도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1등 제품이라고 해서 5년 후, 10년 후에도 1등 제품일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 성능 개량을 할 때는 이제 화력도 강해야지 되고요. 또 운영의 편리성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포에 장전하는 것을 이제 자동으로 바꾸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포탄의 성능 자체를 높여서 같은 포를 쏴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기술, 또 포 자체의 성능을 높여서 또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세계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9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 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육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제 전장 과시화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래서 빨리 의사결심을 하고 네. 어떻게 빨리 움직일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중심 타격 능력을 또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9의 사거리를 어떻게 늘릴 거냐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230mm 다련장도 더 세게 할 것이고 KT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계속 그 무기 체계를 증가시킬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빨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동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뭐 이렇게 뛰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저 장갑차도 타야지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K-21 전투 차량이라든지 또 K2 전차, 또 차륜형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을 기본적인 어떤 그 장비로서 그 육군에 가지고 있는 기본 장비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무인 복합 체계 또 무인을 써서 사실은 이제 육군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투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네. 결국 무인과 자동화가 상당히 그 중요한 답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국군에 날 때 정말 맞아. 국민들이 그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정말 대단하게 봤는데 피스메이커 작전 선보였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대단했어요. 이 통합 해상 작전 능력 확실히 이런 거다라고 보여줬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뭐 이날 여러 무기 체계들을 선보였죠. 뭐 독도급 대형 상륙 수송함, 즉 이름이 좀 어려워서 마라도함이랄지 아니면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또는 KC-330 공중 급유기 그리고 장보고 3급 돈산 안창호 잠수함 그리고 글로벌 호크 등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갈 어떤 첨단 전력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피스메이커 작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상륙함에 탑재돼 있었던 그 상륙 장갑차랄지 고무보트 그리고 공기 부양정이 해안으로 수평적으로 상륙 작전을 진행을 시켰다면 후방 지역에 있던 독도함에서 마리논 그리고 대형 수송 헬기인 시누크에 탑승한 해병 여단이 쭉 날아가서 수직으로 상륙 작전을 펼치는 그런 입체적인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상륙 작전이 전개되기 전에 미리 장애물과 또는 어려운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중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F-35A랄지 F-15, F-16 등의 전투기들이 적의 해안 표적을 타격하고 장애물을 제거를 했고요. 여기에 뭐 육군의 아파치 헬기까지 여기 참여를 하여서 상륙 부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피스메이커 작전이 국민들에게 선보여졌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6.20 해병대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해상 및 상륙 작전과 관련해서 첨단화 정말 높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산 안창호함에서 이제 SLBM 수중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뭘 어떻게 더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해군의 그 해상하고 상륙 전력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중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항공, 수상, 수중, 상륙의 입체 전력을 좀 극대화하자. 입체 전력으로서의 극대화. 그다음에 이제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해양 주권, 국익 보호 능력을 좀 강화하는 것이 이제 해군의 좀 중요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이제 항공 쪽을 좀 보면은 그 성능이 향상된 해상 초계기, 또 배에서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는 해상 작전 헬기, 또 이지스 구축함, 또 산청통급 잠수함이 계속 추가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지스함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좀 많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첨단 무기 체계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KDDX라고 해서 한국형 이지스함을 우리가 개발을 할 겁니다. 네.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작년이죠 벌써. 예, 작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SLBM 네. 안창호함 진수 이제 그의 3,000톤급 잠수함이 이제 또 진수가 되고 또 전력화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걸 또 말씀드리면 11월에는 이제 신형 호위함 천안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천안함 잠깐 말씀드리면 뭐 근접 방어 무기 체계도 있고 전술 함대지 유도탄 장착돼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서 소음이 감소되는 첨단 기술이 또 적용이 돼 있고. 네. 또 선체 고정 음탄기, 예인 선배열 음탄기 등이 이제 돼서 들어가 있어 대잠 능력도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잠수함 구조함인 강화도함도 이제 진수가 됐는데요. 강화도함에 대해서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센터 웰이라 해가지고 그 배 중간에
이렇게 잠수함 구조 장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상에 훨씬 더 악기상에서 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상륙 능력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물론 미래전에도 이 공중 전력의 중요성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공중 우세 확보를 위해서 핵심 전력 위주 사업, 원 국장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공중 전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도 전략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또 장거리 항공 수송 능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또 한반도 전체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네. 먼저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우리의 전투기의 능력 자체를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F-16 전투기에 대한 성능을 개량을 해서 레이더 성능도 늘리고 이제 운영성도 향상을 시키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항공 수송을 위해서는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 감시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공 통제기를 또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창기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다시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구형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KF-21의 연구 개발이 상당 진행이 됐는데 네. KF-21은 결국 우리 공군의 미래를 이제 책임질 전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KF-21 개발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올해 드디어 우리의 항공을 나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초의 4.5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 출고식을 개최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거를 또 언제 뜨느냐도 중요한데 그럼 이게 얼마만큼 우리 기술을 개발을 했느냐 보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레이더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 전자장비는 다 우리가 또 직접 개발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엔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에서 구매를 했지만 사실 엔진까지 포함을 해서 양산 1호기의 국산화율은 65% 이상 수준으로 저희가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중에 첫 초도 비행을 실시를 하고 26년까지 좀 굉장히 엄격한 시험 평가를 진행을 해서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첨단 전력을 마련해 놓고 정말 뿌듯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이거 정말 작년에 활약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박사님 이거 자랑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오늘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요. 네, 대단했어요, 활약이.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가지고 독특한 특성을 10분 발휘해서 활용해서 그 결과를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라는 것이 공중작전을 할 때에는 전투기나 항공기에게 그냥 공중에서 유리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 저장 공간을 비워내고 그 공간을 수송기로 활용하는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활용하여서 특히나 아프가니스탄 사태 터졌을 때 그 KC-330을 현재 급파해서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왔던 미라클 작전을 수행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 우리 국민적 관심을 얻었었던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때도 호주에서 우리에게 당장 급한 요소수를 수송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랑할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공2.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 규모의 수출이 성사되면서 K방산의 위험을 세계에 알렸는데요. 천공2는 일부 선진국만이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 무기 체계죠. 그런데 지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비장의 무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손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 지금 공개합니다. 출발!
그 첫 번째,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 KF-21입니다. 통상 명칭은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보라매. 현재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 중인데요. 앞으로 전자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체계 등 주요 장비들을 국산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현재 탐색 개발 단계로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해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경우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항공우주 시장을 이끌 KF-21 보람에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첨단 무기 체계는 바로 2021년 9월 15일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지난해 개발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위력은 콘크리트 건물이나 지하 갱도 타격도 OK.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정도로 파워풀한 괴물 미사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점인데요. 이로써 국방부는 기존 미사일보다 탄두 중량을 더욱 늘려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비대칭 전력의 끝판왕, 한 번의 공격으로 공격 지점을 초토화시킬 업그레이드 버전의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떤 괴물 미사일이 탄생할지 기대해보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국내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즉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당시 발사 시험에서 SLBM은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두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콜드론치 방식으로 수중에서 발사했습니다. 이후 엔진을 점화시켜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명중했는데요. 이 SLBM은 물속에서 쏘아 올려야 하는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애초에 적군이 미사일 발사 위치를 탐지하지 못하게끔 개발됐기 때문에 SLBM 운용만으로도 엄청난 전략적 역량을 보유한 셈입니다. 충분히 자부심 가질 만한 성과죠. 이외에도 지난해 해상전력에 대한 접근 거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성공부터 국내 우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도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어떤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눈부시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체계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안보 역량이 강화되고 미래 자주국방 건설의 이정표이자 미래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첨단 전력 건설을 위해서요. 방위 사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정도로 방위 사업 관련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에 좀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저희 차관님 주관으로 그 방위사업 혁신 TF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사업청도 들어오고 각군도 들어오고 국방부도 같이 논의를 해서 몇 가지 제도 개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은 신속하게 유연하게 획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위사업 협의회를 좀 신설을 해서 이거는 우리 국방부 차관님과 방위사업 청장님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견과 이슈를 윗선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는, 그래서 현안을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신속 획득 사업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민간의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군에서 활용을 해서 이게 쓸 수 있다라는 활용성이 증명되면 곧바로 획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었는데요. 이걸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연구개발까지 신속 연구개발이라는 거를 해서 그 제도를 올해부터 이제 운영을 할 텐데 먼저 시제품을 빨리 만들어 봐라.
이제는 막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예산을 태워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다 생략을 하는 거죠. 네. 먼저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봐.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그거를 군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작전적으로 운용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소요 단계로 곧바로 들어가서 예. 이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를 또 확대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신속구매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사결정 단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단계가 필요한 단계는 가능하면 중복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줄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과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좀 갈 길이 멀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제도 개선은 끊임없이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양 박사님, 연구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히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국방 R&D 체계를 좀 잘 점검하고 재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방 R&D 체계 재구축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국방 R&D 전략이자 그 목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외국에 정답이 있는 것이고요. 정답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가 관건인 전략인 것이죠. 우리나라 R&D 국방 R&D 체계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체계만 바꾸면 우리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바꾸고 변해야 되는데요. 먼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어떤 기술이나 생산 기반, 인프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연구자로서 항상 강조하는 게 다음 부분인데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인식 구조나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영역을 탐구해야 되는 것이 퍼스트 무버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에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수단도 제공하고 제도적 운영성도 같이 유연성을 같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외국이라고 다르지 않고요. 그들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의 시대적 요구,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서 최고 효과를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국장님, 방산 관련 국방 R&D 수행 체계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강조해 주십시오. 사실은 박사님의 말씀과 제가 생각한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예. 우선 국방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킬 예정이고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들어가서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선점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주, AI, 양자, 극초음속, 미래통신, 에너지 등등 8개 분야 선택을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죠. 네. 연구개발은 유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21년 4월에 시행이 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는 사실 그런 정신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협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이제 실패가 용인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성실 수행 인정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연구개발 기관이 이제 연구개발을 하면 지식재산권을 정부하고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성과물을 이 업체가 일정 수준에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또 제도를 개선을 했고 예. 또 기술료도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 감면을 하고 있고요. 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또 기술 이전 절차도 지금 간소화를 하고 있는 등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유연하게 또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같이 노력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해서도 또 이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무기 체계를 양 박사님 우리 손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군사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군사 기술로만 존재할 수는 없고요. 방위 산업이라는 생산 기반을 만났을 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70년대 이후에 각고의 노력 끝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뭐 첨단 무기체 개발 소식이랄지 아니면 아까 K9 말씀하셨지만 무기체계 해외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룩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려면 상황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네. 감안해서 그 전략을 짜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과 관련되어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 블록화 가속인 것이 있습니다. 뭐 미중 경쟁을 통해서 각자가 편을 먹고 블록화시킨다는 것이고요. 또는 무슨 기술의 국가주의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지만 지금은 그 이상으로 앞으로는 우리 자국의 능력을 보호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제 지형 변화로 인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 놓일 것이고요. 이런 상황 아래에서 우리의 안보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는 대전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을 동시에 같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환경 변화도 읽어야 되고 또 게다가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야 되고요. 또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국장님. 네. 실제로 방위산업 현장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좀 대표적인 예가 그 장관님 주관의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네. 이 CEO 간담회에서는 뭐 좀 우리 방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 그 들어가는 협력업체까지 와서 의견을 정말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뭐가 어려운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제도에 반영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체상금 부담 기준을 좀 제도적으로 완화한 게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제 업체에서 수출을 위해서 자체 개발한 무기가 있는데 이걸 누가 써줘야지 성능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이 그걸 써주는 겁니다. 또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개발을 하는 것을 정부가 좀 지원해주는 제도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술료, 수출 시 나오는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좀 어떤 기준, 내부적인 기준이라면 기준인데 방위력 개선비의 일정 수준 이상은 그 국내 기업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80% 이상은 국내 지출로 쓰겠다. 그러면 결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제 대형화, 또 수출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업체의 대형화를 해서 100대 기업, 세계 방산 100대 기업의 수도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경쟁력으로 연결될 거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그 방위 산업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거 잘 돼야 돼요, 수출을. 근데 이제 좀 지원도 팍팍 해주고 부품 국산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부품 국산화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중요 부품을 사와서 쓰면 그죠. 이게 정말 국산화냐. 네. 근데 요즘은 정말 부품 국산화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품 국산화 예산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21년 예산이 886억 원이었는데 중기계획상으로는 이게 3천억 이상으로 26년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릴 예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국산 부품 등록 제도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어떤 그 업체가 국산 부품이라고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체계업체는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그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 장착 시 시험평가 비용 부담을 좀 해소하는 제도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부품 국산화라는 게 그냥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출할 때 이해를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이러한 특히 이제 수입 부품 같은 거는 더 그렇게 되겠죠. 부품 국산화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기업 육성 이거는 또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되고 그렇죠. 윈윈 네, 협력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일까요?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지요, 국장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기본적인 정신이 이겁니다. 국가 전체의 R&D 역량을 활용을 해서 우리 방위산업을 발전시키자라는 거고요. 우선 위원장은 저희 국방부 장관님이 위원장이고 거기 네. 참여하는 위원들을 보면 이제 기재부, 그다음에 과기부, 그다음에 산저부, 산업부의 차관급들 또 우리 차관님들, 국방부 차관님 들어가시고 방위사업청장님 들어가시고 네.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구기관의 연구기관 장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여기서 민의 기술과 국방의 기술이 어떻게 서로 간의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군도 좋고 민도 좋은 네. 이제 그런 협력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고민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 각 부처와 군산 학연 협력 강화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양 박사님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 거는 기대 어떠십니까? 군산 학연 협력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숙제고요. 왜냐하면 총론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쉽사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민간과 국방 영역 간의 차이 때문일 것인데요. 그냥 법률이나 제도적 차이뿐만이 아니고 예산 계획이나 집행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또 각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워낙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고민들을 다 안고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억지로 동질성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서로의 구조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각자의 방식의 노력을 녹여내서 일종의 스타 사례, 스타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엔 여러 다양한 플레이들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평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마도 국방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면 그 협력하는 참여자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요. 실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과 조정 통제 역할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게 거는 기대만큼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끝으로요. 지속적인 첨단 전략 강화를 통해서 미래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언과 다짐 말씀 듣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 우리 군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영화 카피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간 해법을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첨단 전력이 확보되고 이제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로서 작은아마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국장님. 네. 미래전을 대비해서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무기 체계가 우리 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스마트하게, 더 효율적으로 군이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안보 환경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군 첨단전 대비해서 방위력 개선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내서 주셔야 되고 저희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군에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